새누리당 완패했습니다. 왜냐면요, 낙동강 전투에서 졌고요, 분당, 그렇죠, 강남, 송파 이런 전통적 텃밭에서 졌으니까요. 결국 김무성, 이한구 등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와 벌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선거 결과 예상은 못하셨을 것 같고 다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평가를 한 줄로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겨우 뭐 과반수는 그래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많은 관측 속에서 설마 과반수를 떠나서 제1당 자리까지 16년 만에 이렇게 내줄 줄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야권의 분열이라고 하는 어떤 더없이 말하자면 유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바로 현 정부가 공천에서 나타난 어떤 이른바 친박 패권주의, 그 다음에 독주, 일방통행, 이런 식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 특히나 현 정권을 지지해왔던 층들이 지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런 데까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투표장 자체가 가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어떤 실망하고 어떤 분노한 이런 깊이가 저런 정도로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가져올 정도로 깊을 줄은 사실은 옆에서 흐르는 물을 마치 몰랐듯이 상당히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요, 영남 지역도 보겠습니다. 영남 지역 가봐도 뭐 낙동강 전투라는 것이 막 판판이 깨지는 건데 부산서도 5석 잃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18개의 의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5석을 지금 새누리당이 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여기 파란 점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영남권,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얻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 영남, 영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 지금 파란 점들이 꽤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영남권이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경북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더민주의 의석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영남권 같은 경우에 모두 65곳의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17곳에서 야당과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가장 많았던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12곳의 지역구 중에서 4곳을 내줬습니다. 자, 정현욱 부본부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이요, 이 5석을 내줬습니다. 공천 잘못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것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정현욱 부본부장 보시기에 일단 다 좁혀서 부산과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바뀐 것, 이유를 꼽자면 뭘까요? 아마 전통적으로 표심을 분석할 때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묶어서 영남권이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 특히 PK와 TK는 기본 정서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K권은 자체는 약간 TK 지역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오랜 지지층이 결집해 있지만 부산, 경남은 약간 예전에 야도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한 달 전쯤에 이 지역의 한 중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공천에서 가장 오만하게 보일 때, 오만하게 무리하게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아주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흘려버렸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밑바닥 저류에는 그런 반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거세게 작동할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친노나 이런 이념적 진영 대결을 떠나서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정현욱 부본부장이 한 달 전쯤에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중진한테 들으셨는데 오만한 공천이라면 심판할 것이다. 민심이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새누리당 내부에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번에 된 친노 성향의 몇몇 부산에서 된 당선자들을 보면 아주 지역에서 표밭을 오랫동안 관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동안 누구라도 꽂으면 될 수 있다는 약간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공천에 직격탄을 때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잠시 후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경선을 붙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에서 아깝게 진 분이 도저히 승복이 안 돼서 승자를 돕지 않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상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중심에 일단 김무성 대표가 있는 것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아침 장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오만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당력을 결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매선 회초리로 심판하셨고
저희는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당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만함 때문에 회초리를 맞았다고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데요. 박성훈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김무성 대표는요. 이렇게 공천 틀어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회초리 맞은 것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친박이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 대목 질문 관련해서는 불행히도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아마도 그 전에 네. 공천 파동 때까지 해왔던 김무성 대표의 얘기, 또 제가 좀 들었던 얘기를 종합하면 네.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을 하면 반드시 이번 선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을 할 수 없게 네. 말하자면 청와대와 또 친박 이렇게 어떤 패권주의 공천으로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공천을 하면서 네. 어떤 그 상향식 공천의 원칙이 어그러지고 특히 어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들을 무리하게 네. 갖다가 단수 공천으로 사실상 당원 당규를 어겨가면서 네. 공천하면서 많은 그 어떤 당내에서 무리수가 빚어지고 거기서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출마해서 탈당하면서 당의 이 지지를 깎아먹고 네. 이러는 와중에 졌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당 대표기 때문에 일단 대표가 어떤 그 이번 그 총선에 대한 일단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만 네. 마음속은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박소연 기자.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쭉 2년간 이제 당대표 거의 2년간 해왔는데, 내가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는 대목이 만약 있다면 어떤 걸까? 한번 좀 짐작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후회하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공천 관련 대목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살생부 논란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살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현 의원이 이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에 살생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정말 살생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친박계와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논란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 역시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만함을 오히려 오만하다는 이런 인상을 주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까지 이어지면서 그 파문이 굉장히 확산됐죠. 같은 질문을 그러면 정현욱 부본부장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회할 만한 대목 하나를 좀 꼽자면 어떤 걸까요? 내가 이때 이걸 안 했더라면, 달리 했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국민 참여 경선제를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폭적으로 본인의 네. 정치 최고의 이슈로 삼았던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선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 공천의 여건이란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큰 원칙을 살려가되 무조건 국민 경선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선거처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나름대로 결합을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현실적으로 모든 걸 원칙대로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란 대원칙도 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로서는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건 지금 보시는 장면, 저 장면 불과 2주 전 장면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아득합니다. 옥새 들고 부산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옥새는 두고 갔지만 영도 지역의 지역구를 찾아서 머리 손질하지 않은 모습 보여줄 텐데요. 어쨌건 당서열 1위인 김무성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손수 변호사.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자동 승계 원칙입니다만 어떤 점이 예상이 되세요? 네,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이렇게 대표 최고위원이 물러났을 경우에는 선출직 중에서 그 다음 차순위로 이제 당선된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위를 기록했던 그런 그 최고위원이 바로 서청원 최고위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규정에 따르면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규정상의 가능성이고 또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친박을 대표하는 그런 서청원 의원이 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약간 좀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박소영 기자.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낙동강 지역, 부산에서도 많이 내줬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 송파, 강남, 양천, 여기 다 목동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고급 아파트들 많은 곳에서 줄줄이 졌거든요. 네, 부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곳들 절대 이 새누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더민주는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은 오히려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지금 송파을, 송파병, 강남을이 지금 새누리당이 결국 내주고 말았고요. 양천갑까지 내준 상태입니다. 자, 박수원 부국장. 그러면 왜, 그러니까 아파트값 비싼 데 많고, 이른바 학군 좋다는 곳 많고, 이런 곳들이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 어쩌면은 학력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기는 게 다 졌거든요. 네. 역시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 큰 원인은 사실은 어떤 공천 갈등으로 비롯된 어떤 그 패권주의, 어떤 정권 실세 그룹이 어떤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꽂아 넣는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번에 그 민심 위반, 지지층이 창피해서 투표장 가기 싫다라고 했던 그 기조가 작용하겠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 지역은 구체적인 인물에서의 어떤 그 무리한 그 꽂아넣기가 예를 들어 분당 가불 같은 경우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릴 만큼 새누리당으로서는 아주 강력한 지지세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실 나오려고 했던 원래 주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친박에서 미는 주자들을 다 꽂아 넣습니다. 갑을에.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후보는 아예 경선 기회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이 생각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진 겁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뭐 일부는 또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나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그 민심의 흐름이 결국 또 야당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그래서 강남에서도 강한 지지세로 강남 의뢰 같은 경우 전현희 의원이 당선되거나 이런 데에도 복합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해바라기를 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당선인인데요. 자, 이제 저 지역에 야당 성향의 인사가 당선된 것은 홍사석 의원이 무소속 시절인 것을 포함하면 거의 뭐 28년만 그쯤 되는데, 자, 어쨌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무성 대표가 물러났거든요. 김태호 최고위원도 물러났고 황진아 사무총장도 물러났습니다. 정현욱 부본장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책임을 가장 졌다고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일단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 좀 해외에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어떤 거취 표명 계획은 들리지 않고 있죠. 네, 해외여행을 갔다가 뭐 이달 초에 귀국을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제가 솔직히 이한구 위원장이 처지라도 대중 앞에 나서고 싶겠습니까? 그냥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이제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이제 대구와 경북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최경환 의원이 이제 대구 지역 해단식 하면서 대구 유권자들한테 사과는 했던데 사과의 메시지가 11명 다 당선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지 공천 과정에 우리가 잘못된 인상을 국민들한테 드렸습니다. 이런 대목은 안 보이네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최경환 의원 어쨌건 이 진박들의 중심이 많이 모이는 대구 지역의 해단식, 선관위 해단식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만 그 전현희 의원이 새누리당이 심장부에 깃발을 꽂은 거거든요. 그 장면 저기 보시면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선거 결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죠? 네, 바로 현충원입니다. 오늘 더민주의 첫 번째 일정이 당선자들과 함께 김종인 대표가 현충원에 참배를 간 건데요.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을 업어줬습니다. 강남을에서 당선자를 내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김무성 대표와 달리 업어주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현희 의원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업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업어줬습니다. 다 근데 이게 즉석으로 나온 것 같지만 다 어제 한마디씩 오간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을 같은 경우에는요, 더민주에서 기대 반, 포기 반 했던 곳인데, 네. 어젯밤 10시 반쯤에 이 더민주 관계자가 전현희 후보가 3,000표 이상 앞서간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반색하면서, 그래? 이기고 있어요? 내가 업어줘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데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국립현충원은 오늘 오전에 방문했을 때인데, 자, 저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 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린 거죠. 자, 과연 어떤 처리 결과가 나올지. 일단 8시 30분에 오늘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띄울 가능성, 그것도 거론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논의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늘 뭐 결론을 못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마 이래 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걸 결정을 해놓고 위원장을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든지 오늘 빠르게 전개된다면 예를 들어서 친박 좌장의 서청원 최고위원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인 원유철 의원을 네.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든지 네.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제 규정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제 이어받게 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다른 결정은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 당규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형태의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반드시 뭐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승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권 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처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